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세부 내용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의 1분기 매출은 3.8%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가 조사한 자료인데요. 영업이익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SK하이닉스였고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삼성 SDI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통상장관회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측과 만나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한화오션에서는 김희철 대표가 나섰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도 만나 관세 협상을 이어갑니다. 약 55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일부를 탕감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에게 값싼 자금을 특별 융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자영업자 지원 공약 이루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업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업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책 자금을 지원했지만 빚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만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도 어김없이 자영업 지원 공약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인 해법이 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략 한 5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약 토론에 앞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데 자영업자들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혹시 좀 개선 조짐은 있는지 자영업자들과 많이 지금 소통하고 그들의 이익을 좀 대변하고 있는 이성원 총장님, 좀 나아지는 김이 좀 안 보입니까? 아쉽게도 거의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코로나 때부터 이어지고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예. 뭐 계엄까지. 예. 정말로 최근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울부짖음이 거의 모든 자영업자에게서 나오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의 지갑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소비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많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소비액이나 특정 업종에서 소비가 좀 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장 내지나 조사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소비 자체가 살아났다기보다는 고물가로 인해 소비액이 그냥 늘어난 착시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나마 소비는 사실 온라인과 해외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해서 현장, 특히 골목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을 임하는 태도도 기존과는 좀 다르게 정말로 어떤 정책을 후보들이 내세웠느냐, 그리고 공약 또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그 후보가, 그 정당이 기존에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다들 벼르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벼를 수 있도록 공약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여력이 없다. 과연 이 여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사실 정부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그동안 윤석열 정부, 그 앞에 문재인 정부 나름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원이라는 게 보통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생이라든지 재기하든지 소생보다는 빚만 늘어났다던데 혹시 소상공인들 지금 빚 부담, 자영업자들 어느 정도나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상당히 많이 늘었죠. 실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자체가 1,043조 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1,043조. 네. 예, 이는 뭐 2024년도에 이제 금강동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사상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아시겠지만 변동 금리로 보통 이제 이자를 갚게 돼 있는데 이 변동 금리를 선택한 소상공인들이 78%에 달하기 때문에 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만큼 갚아야 될 이자가 예.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 금리보다 네.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지금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엎친 데 겹친 격이고 위기 이후에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소상공인들의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빚 얘기를 해주는데 자영업자들의 빚이 1,043조, 1,000조를 훌쩍 넘었는데 이게 뭐 은행빚만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두세 군데 그런데다가 금리가 높은 이른바 이금융권 빚을 막 지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빚도 굉장히 지금 뭐 늘어나는 추세죠. 굉장히 늘어나고 악성화되고 못 갚아서 폐업을 하고 그런 상황을 옆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지금 자영업 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양도 문제지만 질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 채무 중 상당수 거의 3분의 2 가깝게가 다중채무 그러니까 금융권 한 세 군데 이상에서 빌린 네. 빚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비자영업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2배입니다. 아, 비자영업자가 아닌 예. 사람은 소득보다 빚이 한 2배 정도 되는데 자영업자는 3.4배에 달합니다. 아, 3배를 훌쩍 넘는다. 소득보다. 그리고 현재 늘어나고 있는 부채 중에 또 가장 큰 문제가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다. 아,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빚 늘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심각하다니요.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예. 드리자면요. 실제 지금 우리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했을 때도 예. 이게 부실 기존 자영업자 중에서 잠재 부실위험군에 속하는 이론들이 예. 약 200만 명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부실위험군.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위험하고요. 실제 그 자영업자 평균 매출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2000년 전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78%로 회복됐다고 하지만 예, 이는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고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갖고는 임대료도 증가했지 예. 또 실제 인건비도 증가했지 인건비, 뭐 추가적으로 뭐 원자재가도 원재료. 상승하니까 예. 매출을 하더라도 남는 것은 더 없다고 이렇게 울부짖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겠다 하고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내세웠습니다. 자영업자들 지원이라는 게 뭐 국민의힘, 민주당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보통 빚을 좀 덜어주겠다는 방향이 있고 일반 지갑을 좀 더 많이 열 수 있도록 소비를 늘려주겠다는 두 분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빚을 덜어주는 채무를 좀 줄여주는 거에 관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어떻게 좀 다르죠? 내용을 한번 우선 보면 어때요? 예,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를 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뭐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방식이 있거든요. 예. 이런 관에서 부채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는 방식, 일종의 이제 배드뱅크 방식으로 배드뱅크. 이미 좀 부채를 탕감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내세웠고 또 코로나 시기에 사실상 정부가 져야 될 빚을 국민 특히 자영업자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일부 탕감하겠다. 그리고 또 계엄으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계엄으로 인해. 기존의 부채에 대한 탕감 중심인 것 같고요. 네. 이에 반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생계방패 특별융자 지원, 예.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중심인데 대부분 금융 지원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빚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고민도 좀 있는데 예. 과연 어떤 정책이 더 올바른 정책 혹은 효율이 있을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성원 총장님? 받는 사람 측면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토론을 해야 되지만 받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탕감 없이 금융 지원만으로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겠냐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코로나 정책 자금, 코로나 때 나간 정책 자금을 탕감해주겠다. 일부 얼마인지는 몰라요 아직.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김문수 후보는 특별 패키지 지원, 특별 융자를 해주겠다. 윤동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후보의 이런 지원적 방식의 두 차이. 후보가 일단은 금융 부담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이죠. 예. 근데 국가가 책임적으로 해서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신속한 구조 조정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더 실행이 되기에는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코로나 시기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지 않고 보편적인 복지를 그때 실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매출 이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중소상공인의 부채의 일부를 좀 탕감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아마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이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중소상인들이라든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선호를 하겠죠.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네. 내놓은 공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이다. 예, 네. 금리 상한을 보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 보증 기금에 대한 특별 보증을 좀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실이 이제 누적된 상태에서 과연 소상공인이 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빌리는 조건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죠. 예. 사실상 그들에게 지원이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정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는 소상공인들은 채무 탕감 없이 융자만으로 괜찮겠냐? 소상공인 측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채무 탕감을 하려면 그 비용을 누군가가 져야 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금융회사에 돈을 누가 지원해야 되는데 결국 정부가 이제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탕감을 하겠다는 방침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재원 부담을 줄지는 좀 없어요. 이게 재정 차원에서 보면 막대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은 탕감에 대한 의지를 먼저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로 또 혹은 어느 계층에 예. 탕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코로나 정책 자금의 구조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코로나 정책 자금, 코로나로 아마 공공기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준 것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빌린 정책, 일반 대출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 그렇죠. 금액까지는 정책 도저히 커버할 수 자금을 없습니다. 빌린 분들이 그래도 소상공인에서 꽤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예, 예. 대략 예. 얼마나 될지 비용까지는 모르겠네요. 몰라도 그 정도도 한 몇십 조에 육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매년 100조 정도 자영업자 부채가 늘었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의 부채는 사실 뭐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예. 혹은 뭐 경영상의 위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부채가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는 순수히 경제 위기 때문에 아마 생계형 대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기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어떤 중단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상해야 될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명확하게 좀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코로나로 이 부채 탕감의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지원이 조금 이루어졌죠,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소비 진득을 위해서 전국민 지원금도 좀 나갔고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계속 해왔는데 벌써 이제 4, 5년이 지나면서 또 이 부분 지원하게 되면 뭐 지원이야 많으면 좋지만 지원 여력이 되느냐. 무작정 요것만 또 지원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제시돼야만 이 정책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문제는 없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저는 부족한 거기에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단기 금융 정책 같은 경우는요 응급처치 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모라든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저희가 21.2%예요. 그러면 20% 이상. OECD 기준인 15%를 훨씬 상회하게 돼 있거든요. 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저희 자영업자들의 62% 정도가 다 5천만 원 이하의 매출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순이익을 따졌을 때는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예. 자영업자 정책 자체도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부채를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관련해서만 해도 저희 시청자 댓글이 그런 게 있네요.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탕감하나? 이런 이제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그 문제 외에도 자영업자 수가 좀 선진국에서 너무 많다. 이거는 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뭔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지적이 계속 제기되지만 자영업자들이 듣는 데에게는 그럼 우리 뭐 다 망하라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해답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상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선거, 거의 모든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거나 정책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자영업의 이 과밀화 중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자영업의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지난해 5, 60대 자영업자 비율이 역대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 고령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소득 양극화 혹은 어떤 기초적인 생활에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에 뛰어드는 거죠. 자영업으로 다시 복귀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자 수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부족한 사회 안전망 혹은 사회 복지 또 이런 노동시장이나 고령화로 인해 진입하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다 결합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인위적으로 자영업자 수를 어떻게 줄일 거야 이런 식의 사실 해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너무 많아서 과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경기 순환에 따라서 타격을 직접 받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하나 내셨네요. 자영업자들의 고령화. 나이 든 분들의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그 이슈가 있죠. 저희가 지금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데 60세에서 65세인데 사실상 2023년, 33년 되면 국민연금이 65세에 저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49.3세 정도가 돼요. 그럼 그 이후에 다시 평균 본인들이 50세가 안 된다고 현재. 그렇죠. 지금도 안 돼요. 정년 안 된다, 60세가 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가 과잉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 수로.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업종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요식 업종에 많이 있고 뭐 숙박 업종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더라도 디지털 업종이라든지 AI 업종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레드 오션에서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가 어려우신 연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뭐 해법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나름의 해법이 된다고 후보들은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가 좀 갑갑해지는데 부채 경감에 대한 이런 논란도 있고요. 이 자영업 지원 대책의 또한 큰 축이 소비 진작입니다. 뭐 지갑을 좀 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소비 진작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또 공약을 보니까 의무화한다 그런 내용까지도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을 해주겠다,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제시했네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 부분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조금 높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은 소비 여력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연체율도 역대급으로 지금 높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 또
또 신용카드는 결국 대기업 혹은 대형 유통 중심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죠. 네. 이 부분. 지금은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이 옳다보다는 이 정책을 써서 그것이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 효과가 떨어질 때는 과감하게 상대방의 정책도 받아들여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무조건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정책은 돼, 이 정책은 혹은 누구의 브랜드화된 정책이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공약마저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슬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위해 쓸 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 효과가 있느냐. 모든 지역이 발행하면 그게 무슨 지역사랑 상품권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모든 지역에서 발행하게 되면은 온누리 상품권하고 차이점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 두 개가. 두 개가. 예,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제한돼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정책 중에서 연간 30조 원 규모죠. 이 정책에 대해서 KDI라든지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정 손실에 대한 논의라든지 좀 비판적인 많이 보고서를 냈죠. 그럼요. 왜냐하면 네, 이게 아주. 단기 소비 유발에 그칠 수 있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지역사랑 상품권. 근데 이제 두 가지에 저는 그냥 두 후보의 정책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지원 모델. 공급자. 공급자라면 우리가 보는 소상공인이죠. 예.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품권은 네. 지역이 제한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봐도 서울이나 뭐 전주에서 조사 결과를 봐도 거기에 매출이 소상공인들이 10%에서 20% 정도 증액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는요. 네. 수요자 중심의 간접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보면 소비자죠. 소비자. 네.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을 가거나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라든지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든지 그렇다면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타겟팅을 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시장 상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냐, 뭐 온누리 상품권이냐, 뭐 또 다른 지원 대책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좀 논란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발행 확대 외에도 의무화라는 게 좀 있던데 이 부분은 뭐 소상공인이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이걸 의무화하면 국가가 감당을 할 수 있나? 지속 가능할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논란이 아주 더 거세질 것 같아요. 그 의무화라는 게 제가 보기엔 아마 각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을 때 아마 기재부에서 국가가 이제 지원하는 걸 의무화하는 거죠. 예산에 예. 의무적으로 그렇죠. 반영을 네. 하도록 그런 정책일 텐데 좀 이기적으로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영원히 그렇게 지속되면 좋죠. 예. 네, 자영업자 입장을 제가 조금 반론을 펴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이것도 역시 논란이 많네요. 저는 두 상품권 다 어떤 상품권이든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산 추이를 보고 매년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뭐 중소상인들한테 소상공인한테 쓰이거나 자영업자에 쓰이면은 그 예산은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다 이게 국민의 세금에서 세금이죠, 다 결국. 들어와야 되는 네, 것이죠. 그럼 이제 같은 정책을 피더라도 이렇게 지급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세금도 우리가 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 것들도 같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간접세라든지 이런 직접세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지 않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만 시행이 된다면은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만 얘기했는데 한 당이 더 있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자영업자 소상인 대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아주 앞 두 당과 다른 의견을 냈어요. 최저임금 결정권에 대해서 지자체의 최종 권한을 위임하자. 위임하자는 건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좀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냈던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 문제는 워낙 좀 민감한 정책이다 보니까 좀 이건 정말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정부들을 생각해 보면 소득주도 성장으로 급격하게 임금을 인상시켰던 문재인 정부 정책은 사실상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소비가 자영업자에게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비용만 늘었지 어떤 매출이나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만 올라갔고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어떤 뭐 임금 주도 성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좀 많은 부담을 느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성공했느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소득이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들이 결국 소비 여력을 늘리는 건 결국은 임금을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임금을 어떻게 뭐 높일 것이냐 아니면 뭐 낮출 것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소비가 어떻게 내수 경제로 연결되게 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법이라고 해서 지금 공약을 내놓았는데 해법을 얘기하는데 그 해법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우선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의 지역 간 차별화. 지금은 최저임금이 지역이나 업종 관계없이 일률적입니다. 지역 간 차별화 좀 가능성 있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네, 최저임금 지수는 많이 다루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네. 저도 줄곧 주장해 온 것처럼 예. 실제 OECD 국가 중에서도요. 예. 일본만 차등적으로 지역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전혀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너무 작고 지역 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양극화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걱정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동성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제 저임금으로 어떤 지역이 딱 낙인이 찍힌다. 그럼 그 지역에 있던 인재들이나 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의 지역 소멸이 더 급격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정확히 교수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두 가지 곤란 중에 하나가 임금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지금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임금도 높지만 사람도 못 구해요. 사람도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등이 생기면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쏠리는 건 당연하죠. 그럼 그 이외의 지역은 정말로 더 고용을 하고 싶어도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일수록 청년 이탈이 점점 심해지고요. 심해진다. 지역 소멸 같은 경우도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요? 이제 노동 구매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지역 간 최저임금 차별화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기왕 최저임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업종별 차등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건 아닌데. 어종별 차등화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임금을 협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처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연방제처럼 이렇게 정하고 나서 각 지역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산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가 임금을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임금 차등을 할 때 같이 개입을 해서 한꺼번에 논의를 하는 구조인데 우리는 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화돼 있지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지 않고 있는 구조거든요. 법적으로는 업종별로 차등화할 수는 있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예.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예. 좀 더 임금을
신축적으로 업종의 성격에 따라 좀 그럴-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려면 이런 이제 생각. 계속 줄곧 주장 드리는 것처럼 임금을 공시해야 되는 것이죠. 공시하고. 그런데 이제 기업별로 임금을 공시하게 되면은 예. 이게 과연 이걸 동의할지에 대한 것들은 저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소비를 더 늘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에 관해서 혹시 후보들에게 조금 제안할 거 한두 마디 좀 있습니까? 뭐 저희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해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오르고 있는 물가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뭐 아시겠지만 재료를 구매해서 이것을 다시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그 오른 원재료비만큼의 가격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물가 안정화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가 생각을 안정화,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저는 기존의 정치권이 이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영업자를 갈라치게 한 것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예. 뭐 시황 관계상 물가 안정시키는 걸 한다면 훨씬 자영업자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 부분을 좀 계속 후보들한테 강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에 관련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1년 동안 발의된 법률안 중에서 30%가 규제 법안들입니다. 일주일에 평균 60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상당수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는커녕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왜 용두사미가 되는지, 나라 경제를 살리는 좋은 규제는 어떤 것인지, 좋은 규제 시민 포럼 규제 모니터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규제 시민 포럼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네. 정부가 규제 개헌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 시민 포럼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혁에 관심이 늘 있어 왔는데요.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규제가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경쟁국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다는 평가를 줄곧 받아왔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규제 개혁과 관련된 지표가 OECD에서 발표하는 상품 시장 규제 지수라고 있습니다. 98년부터 5년마다 발표하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줄곧 38개 OECD 경쟁국 중에서 30위권 밖에 있었는데 꼴찌 수준. 예, 지난번에 딱 한 번 23년에 발표된 게 20위 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뒤처져 예, 있네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쪼개서 놓고 보면 기업 활동이라든가 무역 장벽이나 투자 쪽에 가면 38 중에 3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좀 심각하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냐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은 한마디로 가성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가성비가 낮다. 예. 무슨 뜻인가요? 그게? 돌이켜 보면 98년부터 정부가 계속 규제 개혁을 했고 규제 개혁은 항상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였는데 아니 제 기억에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뭐 전봇대를 뽑겠다. 그게 이명박 정부. 예, 맞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손톱 밑 가시. 예, 맞습니다. 정권 출범만 하면 그때 예. 내세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뭔가 네.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예. 성과가 없는. 그 이유가 네. 뭐예요? 그 가성비가 낮은 게 사실은 정부에서 규제를 개선할 때 이 칸막이 규제라든가 쉽게 말해서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대청소를 못 하고 네. 이제 매일매일 하는 청소 수준의 이제 규제를 하니까 사실은 그것으로도 사회가 많이 변화했지만 경쟁국에서 가고 있는 것만큼 가진 못했고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국회 쪽에서는 예.
입법 발의가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법안을. 규제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예. 정부 쪽에서 그나마 하고 있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좀 무력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상쇄시키는 측면도 그러네요. 되게 강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정부 규제도 칸막이가 많아서 대청소를 하지 않고 예. 적당히 청소하고 마는데 거기다가 의회에서 계속 규제 법안을 쏟아내니까 예, 뭔가 예. 정부에서 조금 하는 것마저도 효과가 없어진다 예, 그런 예, 얘기네요. 맞습니다. 규제라는 게 우리 경제 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나 우리 기업의 경제 활력, 기업 하기를 참 어렵게 만드는 걸 예, 우리가 예, 이제 예. 나쁜 규제다 예, 예, 이렇게 예. 말할 수 있는데 예, 예, 예. 실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라든지 예. 아니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데서 대표적인 나쁜 규제를 좀 들어주신다면. 혹시 모든 경험이 국민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밤 자정 넘어서 운전을 했을 때 갑자기 도로교통 속도 제한이 30km, 20km 존이 딱 나와서 멈칫했던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아, 밤 12시 넘어서? 예, 예. 이게 한 3,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예. 말씀드리면 이 법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도입된 법입니다. 예. 민식이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의무적으로 통행 제한을 함으로써 안전을 지키라는 건데 네. 야간이나 휴일이나 주말은 학교가 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규제들은 국민의 어떤 삶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네. 획일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이 민식이법, 예, 획일적인 규제.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한민국 2천만이 넘는 직장인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매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뭐 취지가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성희롱방지법, 예.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법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사회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인데 예. 현실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 다 형식적인 거 예, 그냥 형식적이고 참석 안 했는데 했다고 했다고 사인만 하는 경우 많고 심지어는 업무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려니까 이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되고 네. 그러면 이게 실효적이 되려면 뭐 질을 높이던가 시간을 단축시켜서 이 균형을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예, 이런 것들이 고여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예. 뭐 들자면 끝도 없이 지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엄청 좋은 맞습니다. 취지로. 예, 근데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식이법이라든지 네, 네, 여러 가지가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결과는 굉장히 그 규제에 해당되는 예. 사람이 피해를 보는 법들도 많다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오죽하면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법들 뭐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네, 네, 어떤 네, 게 있어요? 예. 저희 그 좋은 규제 시민 포럼에서 최근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법은 바로 기간제법입니다. 기간제법 2년 후에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 즉 이제 계약직 노동자들은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예. 이 규제가 17년 정도 되었는데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2년 후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라고 하니 그러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2년이 지나면 오히려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도 이 법이 통과될 즈음에 이 정규직 전환 비율보다 일이. 예. 지금 정규직 전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오히려 더 낮아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해고 促진법이 되는 그러네요. 이 되는 건데 이건 사실은 근데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부에서 됐죠, 법이? 2009년인가로 2009년인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7년에 통과되어서 9년 정도에 네. 된 걸로. 해고 촉진법이 됐다. 예, 그렇게 되어버렸죠. 이거는 근데 이들이 이 실업자가 되면 2, 3개월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업급여, 고용보험기금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이 우리나라는 또 적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이고 또 하나는 청년들 보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좋은 가정을 이루라고 국가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예. 청년들을 2년마다 해고를 하는 법을 만들어두고 다른 어떤 그 재정적인 사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우리가 17년 동안 하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꼭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해결한다는 게 이 법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폐지하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사실은 네. 있는 거죠. 2년마다 정규직으로 전환,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니까 취지는 참 예. 좋죠. 예. 그래서 저 정규직으로 예. 비정규직으로 바꾸면 얼마나 예. 좋겠습니까? 그리고 경력이 쌓인 분들을 더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유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연하게. 예. 그런 예. 식의 예. 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곧바로 그 대상에 고통을 준 게 뭐 비단 이 기간제뿐만이 아니겠죠.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규제는 뭐 경제학 원론에서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대학 예. 강사법도 그러지 대학 않았어요? 강사법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학이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대학 강사법을 만들어서 대학의 강사를 채용하는 것을 대학 교수를 채용하는 것에 준하게 대우도 좀 잘해주고 행정 절차를 거치라고 하니까 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되어져서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강사들 뭐 그 강의 하나 있죠. 못 만든다면서요? 이제 강사를 줄이니까. 제가 있는 대학도 2010년에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강사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불과 한두 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 어디 가서 밥을 그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제 규제가 이게 그래서 규제를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세금이다. 그러니까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 모두 공기처럼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규제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예. 기간제법에 대한 모순, 최저임금제 모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런 있다고 게 이제 생각합니다. 보통 조금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내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걸 때 법안을 네. 입법을 준비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 강사도 정규 교수에 비해서는 약자 편이고 맞습니다. 예. 기간제도 정규직에서 약자니까 예.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네. 지금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네, 대선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약에도 위하겠다는 법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는. 네. 그 저희는 좀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규제를 판단할 때 이게 취지가 좋으냐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취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정부는 항상 취지가 좋은 일을 하지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겠다고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를 볼 때는 뭐냐면 이게 실효적이냐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실효적이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아.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2주마다 쉬는 게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규제를 개혁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실효적입니까?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것을 와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 당신은 그래서 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라고 반문을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효과를 묻는데 취지를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동문서답이 규제개혁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 네, 취지를 따지지 말고 효과를 한다. 그 효과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하거나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법안 또는 뭐 규제가 나올 때 그 효과를 따져 묻는 방법,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사실 저희 시민포럼에서 좋은 규제의 조건이라고 원칙을 좀 만들었습니다. 좋은 규제의 조건. 어떤 이 거예요? 규제가 예컨대 그러면 특정한 이해 당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규제냐, 국민 전체의 혜택 관점에서 존재하는 규제냐, 그리고 이게 규제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 규제냐, 꼭 그 방법 딱 그 규제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 규제가 미래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는 규제냐 아니면 이것이 현재의 기술이라든가 현재의 시장이라든가 플레이어들을 보호해주는 규제냐 그리고 이 규제를 만들 때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었느냐 뭐 많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안전 이슈가 많은데 안전이라는 이슈와 성장이라는 이슈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규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규제를 판단하는 13가지 원칙이네요. 예. 지금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규제가 안전과 환경 이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생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살면서 무시할 수도 없고 지구의 영속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너무 치우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예. 안전과 환경의 문제가. 제가 하나의 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도를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가 아니고 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가고 차도와 보도가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것,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 보도와 차도 상황에 따라서 획일성에 따른 모순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것은 안전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아니고 네. 다른 방법이 되게 많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소위 말하는 팔러시 믹스라고 하거든요. 정책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입법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입법 모니터링. 아까 뭐 규제 법안이 전체 법안의 30%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강조하는 이유가 법 체계가 헌법,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법률은 그런데 상위에 있는 규칙이기도 하지만 개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 고쳐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규제의 어떤 수준이 있고 유연하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때 이것을 바꿀 수 있게. 관료라든가 정부 부처가 조정해서 이것을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현재의 우리 입법 발의가 너무 많다는 것은 이 정부 수준에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규제가 법률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은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어떤 규칙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도 네, 법으로 네. 한다. 예.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법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훌륭한 뭐 국회의원 상이라든지 예, 이를 예. 정해가지고 예. 입법을 누가 많이 발의했느냐 예, 이런 예. 걸로 막 우수한 국회의원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도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스스로 너무 법을 많이 네. 만들게 하는 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입법 실명제를 좀 하자. 입법 실명제.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하고 예. 노란봉투법이라고 하고 타다금지법이라고 하고 구하라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법을 누가 발의했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책임을 묻자. 네. 그러니까 예컨대 타다금지법을 만드신 분 네. 국회의원의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누구누구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분이 굉장히 책임성을 가질 거다. 법안 발의를 할 때. 예. 아까 말씀드린 기관제법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누군가는 그 법을 저 발의한 분이 했을 있죠. 텐데 주도자가 있으니까. 예, 우리는 그런 어떤 관행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무트 할리법, 뭐 펜들턴법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하시면 안 될까요? 정부가 또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언론하고 협력을 해서 예. 앞으로 무슨 법이 나오면 국회의원 이름으로 쓰자 이렇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법은 박충권법. 예, 단통법을 10여 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그분이 단통법. 발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얘기하자. 예. 이렇게 좀 입법 실명제. 입법 한번 실명제. 저희 언론으로서 적극 지지할 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좋은 규제 시민 포럼 과연 어떤 규제가 좋은 규제인지 그에 관한 토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고 경기 침체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죠. 대선 후보들은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빚을 깎아주겠다, 싼 이자로 더 빌려주겠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확대하겠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리겠다. 어떤 식으로든 빚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재정이나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